3월 29일 수요일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오고 갔는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뭐 낮에 점심시간쯤 조금 코스피 코스닥 다 내려오는가 싶더니 둘 다 올라갔습니다. 네, 뭐 버티는 힘은 굉장히 괜찮았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출발했고요. 기관이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하면서 다소 조금은 이제 상반된 모습으로 출발을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금융 투자 중심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강보합세 전환을 했고요. 네. 지수 영향력이 컸던 반도체 업종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도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시총 상위 기업들의 엇갈린 모습이 보이면서 혼조세였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등의 2차전지 소재가 다시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하나마이크론 등의 이슈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것도 특징입니다. 시총 높은 2차전지가 오르면서 다른 종목들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테마로 본다면 LCC,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여행사 등 중국 리오프닝 소비주 반등이 나왔다는 점이고요. 금일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에코프로 BM 관련 보도가 해외 쪽에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수급들이 상당히 깨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상승 유무에 따라 이제 다른 섹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가 급등을 하게 되면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이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고 다른 섹터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가면서 수급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면 업종 순환매가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룹 분할 발표 등을 통해서 알리바바 등의 이슈로 홍콩 항생 지수가 이제 3%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지수도 일단 빠지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후 들면서 국내 주가 지수 선물도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순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 상승폭을 제한했고 특히 하이닉스가 오후에 추가 감사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약세가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1,300원대까지 근접하면서 상승 전환했고요. 업종별로는 한국전력 중심으로 전기 가스업이 강세를 보였고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수 창고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기대감에 LCC, 그러니까 진에어 등과 관련된 네. LCC도 좋았는데 진에어는 오늘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장중 7%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뒤이어서 음식료품과 유통업 중에 소비업종들도 강세를 보였고 일단 뭐 통신업 같은 경우는 오늘 뭐 KT 등을 포함한 약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총 상위 단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약세에 전기전자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 의약품도 최근 일주일간 연이어 부진하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이 재차 상승하면서 에코프로가 장중 15%대 와. 급등을 보였고요. 반면 음식료, 담배, 제약, 통신 장비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야, 에코프로는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그 시총이 코스닥 2위죠 아마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1, 2위를 그렇죠. 같이 아마 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2위가 맞고 12조 8천억 정도가 시총인 것 같은데, 야, 이 큰 종목이 15%가 오르는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엄청 쏠릴 수밖에 네,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을 팔거나 다른 종목들이 수급이 아예 없거나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가겠죠. 역시 뭐 오늘 섹터별로는 뭐 2차전지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 IRA 관련된 법안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배터리 세부 지침이 발표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결국은 국내 업체의 배터리가 아니면 IRA를 충족시킬 만한 제품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 좀 유리한 내용들이 세부 사항에 좀 규정적으로 포함될 것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발표될 최대 관심사는 광물 조달국 인정 범위로 한국 배터리 업계의 광물 조달처인 뭐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의 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의 미국 시장
공략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은 또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대해서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라고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도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도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또 형성되면서 네. 뭐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후성, CIS 같은 종목들도 급등세 거의 20% 이상 급등세를 냈고요. 후성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첨보, EM플러스, 나노팀, 캠트로스, 제이오, 뭐 제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CNT 도전제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또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도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폐배터리나 그 다음에 이슈 관련된 리튬 관련주도 굉장히 괜찮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종욱 그 조달청장이 경제 안보 품목인 2차 전지 소재 형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형석. 형석이라는 게 소재가 있는데 이 형석의 공공비축 추진을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성은 형석을 수입 가공해서 무수불산을 생산합니다. 이 무수불산은 반도체 식각이나 세정, 2차 전지 전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국내 산업의 핵심 소재인데요. 사실은 무수불산의 원료가 되는 형석은 거의 대부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공비축 추진을 점검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아마 뉴스를 잠깐 기사를 보니까 네. 후성을 방문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이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나타낸 것도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다음으로 보면은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미래에셋증권에 이제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2차 전지 장비 수주 잔고에 대한 이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막대 그래프가 수주 잔고이고요. 그다음에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실선이 QOQ 성장률, 그러니까 분기 단위 성장률인데 여태껏 지금 총 수주 잔고가 작년 뭐 3분기 기준으로 뭐 한 4조 7천억 정도 전년비 107%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3년도 들고 접어들면서 미국 시장 개화, 그다음에 GM이나 포드, JV, 조인트 벤처 관련된 부분이고 스트란티스 관련된 이런 물량 등의 발주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들에 대한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쪽에 미래에셋증권의 커멘트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가치투자클럽 관련된 그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온 다른 자료가 있는데요. PNT라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PNT 수주자고 이거 말고 그 전 사진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요. PNT 수주 잔고인데 이게 그 파란색 실선이 장비 수주고요. 그다음에 오렌지색 선이 소재 관련이고 검은색 선이 이제 합산한 수주 잔고입니다. PNT 관련된 수주 잔고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2020년 4분기 정도부터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들에 대한 이 부분도 본격화되는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반영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야, 2차 전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은 정말 그 중에서 더 눈에 띄게 돋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섹터는 어디 좀 가볼까요? 네, 오늘 뭐 마이크론 관련된 실적도 나왔지만 반도체 역시나 이제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재고 수급 불경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은 했습니다만 재고 일수가 현재 고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는 게 참 어렵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전한 재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마이크론은 이제 발표를 했고요. 데이터 센터 부분의 실적도 올해 3분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반기부터는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캐펙스 투자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70억 달러로 약 전년비 40% 감소할 수준으로 보고 있어서 캐펙스 투자가 결국은 이제 컷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전망치가 75억 달러 정도 캐펙스 투자가 될 걸로 이미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70억 달러로 낮추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캐펙스 투자가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 회계 연도에 웨이퍼 투자를 50% 이상 축소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캐펙스 컷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인력의 15%도 감축할 것이다 보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재고에 관련된 이슈가 하반기부터는 좀 뭔가 형성이 될 것이다. 좀 긍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아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외주에서 이야기한 마이크론 관련된 이슈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듀싱, 그러니까 이제 뭐 출하량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공급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해온 것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해외 쪽에서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추가 감산을 통한 공급 축소가 이 상대 수요, 그러니까 공급 대비 상대 수요의 개선을 의미한다면서 2015년과 16년도 한 사이클 그리고 18년도와 19년도 사이클에서 확인했듯 추가 감산은 항상 업황 개선 가속화 요인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신한투자증권 이야기를 띄워주시면 네. SK하이닉스 재고 자산 회전율 전년비 비교 자산과 주가 추이인데 이게 첫 번째 거는 15년에서 16년도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재고자산 회전율 전년비 비율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빠질 쪽에 아마 2015년 하반기부터 생산업체들 공급 축소가 됐던 시점 그리고 마이크론의 추가 공급 축소 등이라든지 대만 지진 등과 관련된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턴이 되면서 바닥권 이후에 삼성전자 추가 공급 축소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제 업턴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하이닉스 재고자산 회전율 똑같은 건데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때도 하이닉스 투자 축소 발표라든지 마이크론 캐파 축소 발표, 그다음에 일본 지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라인 전환 발표, 마이크론 추가 감산 계획 발표 등등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감산이 계속적으로 이제 각 회사마다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턴이 되는 방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5년과 16년 그리고 18년과 19년도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업체들마다 캐펙스 컷이 계속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업턴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온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결국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같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추가적인 가동률 조정이 심리적인 가격 저점을 형성하면서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멘트를 냈고요.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일부 이제 중소형주들 상당히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입니다. 오늘 이제 많이 오른 게 특히 하나 마이크론이 좀 쏘아 올린 이야기인데요. 어제 오후에 삼성전자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업체 하나 마이크론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1,000억 정도 규모의 설비를 임대 논의지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가 그래서 오늘 상당히 강세, 급등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 회사인 하나 마이크론에 배치될 패키징 테스트 장비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현재 30여 대의 테스트 장비를 설치하고 5년 뒤에는 증여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지원해주는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증여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비 가동 시점은 올해 3분기 중인데 관련 매출이 연간 700억에서 800억에 달할 거다 하니까 하나 마이크론 입장에서 상당히 업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향후에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R&D 역량을 굉장히 좀 집중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전공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후공정 분야 경쟁력을 좀 끌어올린다라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KB증권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3월 초쯤인가요?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선택한 분야가 결국은 후공정 패키징이다라고 KB증권에서 3월 초에 리포트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DARPA라고 해가지고 미국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에서 발표한 신규 예산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표는 신규 예산을 이야기한 표입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이 집중되는 분야가 어디이냐 이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증가폭이 큰 분야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신규 예산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더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 같은 경우도 투자를 본격화하는 분야가 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고 삼성전자가 로봇 다음으로 투자를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결국은 이러한 신규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 세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3DHI라 해가지고 이게 이 2종 집적화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패키징과 조립, 테스트의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더 고도화된 자동화 어떤 부분을 상당히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집중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결국 미국은 중국과 관련된 관계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필연적인 선택 분야라고 KB증권에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고도화 추진이 결국은 이 반도체 패키징 쪽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로 했는데요. 사실 보면 그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후공정단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내가 그렇게 잘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네. 거의 별로 없습니다. 국내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쪽은 대부분 다 대만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논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하나 마이크론에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겠느냐. 그 부분은 결국은 전방 산업에서 일단 그 부분보다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 약간의 경쟁력을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때문에 결국은 로봇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네. 넥스 로봇은 아마 후공정 패키징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장님이 지금 반도체 쪽 얘기를 두 가지를 해주셨잖아요. 하나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지고 감산 캐펙스 컷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와야지 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질 수 있다라는 내용 하나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으로는 또 후공정 패키징 부분으로 오히려 집중하는 투자 등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헛갈릴 것 같거든요. 네. 감산 뉴스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후공정 쪽의 투자가 우리 다음 먹거리가 될 수 있으니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사실 반도체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장 기다리는 뉴스는 감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을 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는 이제 감산인 거죠, 그죠? 감산에 그렇죠. 반응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런 좀 후공정 관련주들은 이제 후공정에 투자한다, 혹은 뭐 미국이 후공정 쪽에 더 힘주기 시작했다, 이런 거에 더 반응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캐펙스 투자를 하는 금액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게 금액이 안 줄어들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그 금액이 캐펙스 관련된 물량에 대한 투자이냐 아니면 R&D 투자이냐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금액적인 투자 부분이 이제 캐펙스 투자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뭔가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찾아보면 이거는 이제 물량에 대한 어떤 투자가 아니라 어떤 R&D 쪽으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서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첨단 패키징 기술과 관련된 R&D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자금들이 투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계속 말은 하지만 시장에서 계속 그걸 갖다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지금 1분기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 사업 부분이 마이너스 적자가 나올 텐데 여전히 뭐 물량을 엄청나게 찍어낼 수 있느냐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이닉스나 뭐 다른 회사들은 결국 어려운 국면이지만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버틸 수는 있다. 근데 캐펙스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 말하더라도 결국은 첨단 기술 여기에 대한 R&D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또 후공정 관련이 이야기 내면서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 뭐 테스나, 두산 테스나, 네페스 아크, LB 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비자 환승 입국 재허용과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 추진 소식 때문에 LCC 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여행, 카지노, 면세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항공업종은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당연히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의 상승 그리고 탑승률 증가로 거의 이제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로 보는데 당연히 이제 항공권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우리 가족들이 일본에 갈 때 항공권을 부르니까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비슷한 그거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노선보다 일본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일본 티켓을 많이 파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익률도 높고요. 그래서 네. 일본 쪽에 작년 10월부터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LCC 저비용 항공사는 상당히 지금 일본행 노선의 투입을 집중하면서 호실적이 기대된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과거 대비 하락세를 보였던 또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도 있고 국제 유가도 좀 빠지면서 항공업종에 상당히 호실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국내 주요 LCC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제조항
제주항공이 FAA 가이드 자료에 따르면은 뭐 올해 1분기에 518억 정도, 에어부산이 418억, 뭐 진에어가 369억 이렇게 등등등 티웨이 항공도 286억 정도까지 이익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티웨이 항공은 최근에 이제 코퍼레이트 데이 제가 이제 그 참여해서 한번 미팅을 해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작년 자본 잠식 부분은 올해 1분기에 탈피를 한다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대부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한화투자증권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한화투자증권인데요. 국내 주요 항공사 일본 노선 수송 실적인데 3월 26일까지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보면은 일본 노선 분기별 수송 추이인데요. 이게 보시면 그 제일 위쪽 상단에 보시면은 제주항공 빨간색이 제일 잘하죠. 일본 노선 관련해서는 제일 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진에어나 티웨이, 에어부산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많이 튀고 있는 작년 4분기부터 확연하게 일본 노선 분기별로 많이 튀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수치를 보시면 빨간색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거의 2019년도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노선은 거의 다 회복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일본 노선 항공사별 월별 수송 추이인데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가운데 쪽에 보면 19년, 18년 이 정도 네네.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연도별 흐름인 네네. 것이죠. 예, 연도의 흐름이죠. 그래서 빨간색이 2018년, 그다음에 검은색 2019년, 그다음에 제일 밑에는 2022년이고요.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쪽에 보시면은 아유. 대한항공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일본 노선이 지금 별로 그렇게 많이 못 하고 그러네요. 있는 거죠. 코로나 전보다 절반도 채 안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잠깐 오른쪽으로 가 보시면 아시아나항공인데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절반 정도. 아시아나도 예, 마찬가지. 예. 대한항공보다 조금 낮습니다만 이 국적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 노선에 대해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서 왼쪽으로 보시면 제주항공인데요. 이 오렌지색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의 2018년, 19년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올라와 있죠. 네.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렌지 색깔이 올라와 있고요. 이게 1, 2, 3월 지금 이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에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2018년, 19년에 거의 근접할 정도. 근데 이제 슬라이스하게 지금 3월 들면서 약간 2월 대비로는 살짝 빠지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근접한 모습이고 마지막 제일 하단 오른쪽 보여주시면은 티웨이 항공도 거의 2018년 기준 정도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19년이 더 좋았지만 티웨이 항공이 근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슬라이스하게 3월 정도가 2월보다 조금 빠지지만 월말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LCC 항공들은 일본 노선이 거의 다 이제 18년, 19년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3월 들면서 2월보다 조금 빠지지만 4월 초가 또 벚꽃 여행이 특징입니다. 일본 쪽이. 그렇군요. 지금이 이제 많이 피고. 예, 많이 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벚꽃 여행이 상당히 많은 이벤트성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시점이고요. 네. 또 5월 달이 연휴가 두 번이 있습니다. 황금 연휴가 있죠. 예, 황금 일본이. 연휴가 5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본 노선이 5월 정도까지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 이제 2분기는 다소 좀 비수기인데 왜냐하면 방학이 끝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방학 시즌에 뭐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뭐 학생들 많이 가니까 1분기가 굉장히 급성수기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접어들면 1분기보다는 조금 처진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일단 4월에 벚꽃 이벤트 관련된 부분도 있고 5월에 이제 올해 이 두 번의 이제 이렇게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달입니다. 63회에 그친 한중 노선도 올해 9월까지 954회로 증편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중국 노선도 좀 늘어나는데 중국인데 단체 관광은 아직 한국에 풀리진 않았습니다만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올해 5월부터 법무부에서 무비자 환승 입국을 재허용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과 미국 등의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제한 없이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종 도착지가 아니고 다른 나라를 가는데 네. 중간에 잠깐 환승할 때 보통 뭐 어쩔 때는 하루 이틀 이렇게 있을 때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무비자로 있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근데 최대 30일까지. 예. 그리고 어디를 최종으로 가든 지역에 상관없이.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해당 입국 국가 입국 비자 없이 인천국제공항 환승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대 3일까지 수도권에서 체류할 수 있고 지역 제한 없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끔 좀 열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뭐 이용할 수 있는 국면이 있겠죠. 국내에 좀 머물면서 뭔가 소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도 추진하는데 대만, 일본, 홍콩, 미국, 영국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이 대상인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단체 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확대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행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조금은 열린다는 점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항공사들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일부 여행사, 카지노, 면세점 테마도 상당히 좋았고 지인회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증권에서 오늘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이게 나오면서 오늘 주가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 최근에 들어서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만 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면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 이름인가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 면세점이에요? 예, 그게 이게 뭐냐면 그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 그러니까 네네네. 텍스프리 샵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 네네. 환급 대행을 먼저 해주고 네. 이 중에 30%를 이제 수수료로 취급을 받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환급을 본인이 받으는데 대신해주고 네. 왜? 귀찮을까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면 이제 뭐 환급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줄 서고 줄 서고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네네네. 단말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환급 절차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30% 정도 취급을 받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급 대행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취하는데 이게 꽤나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아마 국내 세금 환급 대행 시장 점유율이 이 글로벌 텍스프라는 회사가 약 60% 정도, 65% 정도 되거든요. 거의 독점 사업 가까울 네네네.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1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2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회복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매출이 이미 2019년 코로나 이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로 현재. 그래서 최근에 3일 동안 보면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개별 종목들의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아웃퍼폼하는 종목이 꽤 나온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글로벌 텍스프로의 주요 가맹점들인데 여기 보시면 뭐 거의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사후 면세점 19,000개 중에 60% 이상 가맹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요 브랜드들, 백화점들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DS투자증권에서 나온 글로벌 텍스프리 관련된 뭐 이야기를 보면은 첫 번째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십시오. 중국인 및 기타 외국인 1인당 월 평균 매출액 비교인데요. 자, 보시면은 2022년 9월부터 시작해서 중국인이 1인당,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인당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인과 기타 외국인의 월 평균 매출액을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이 월등하게 많이 쓰고 있죠. 지금 기타 외국인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쓰냐면 일평균 매출액이 3,935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중국인들은 12,234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절대 숫자로 보면은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인당 월 평균 매출액을 보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쪽에서 보면은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중국인들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별 2019년 평균 대비 1인당 매출액 증감률인데 역시 어디가 많이 쓰냐면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써요. 증감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증감률이죠 이거는? 네, 증감률입니다. 네. 절대 금액은 중국인이 많은데 네. 결국은 중국인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다른 입국자 관련된 부분들을 쳐다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비중국 쪽에서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 일본, 태국, 필리핀 등등 증가가 상당히 많이 강하게 올라온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시작은 안 했지만 뭐 구조적으로 지금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비중국 쪽에서 굉장히 올라온 부분들이 강하다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매출 회복률입니다. 이 보시면은 위쪽에 보시면 전체 매출 회복이 50% 정도 되는데 중국은 거의 안 들어오니까 17% 그리고 기타 외국인들이 87%니까 매출 회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월 평균 매출 회복률이 2019년 평균에 대해서 기타 외국인들은 87% 거의 90% 가까이 회복을 다 한 겁니다. 네. 중국은 17%밖에 안 되죠.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입국자 회복률인데 중국이 5% 입국자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코로나 이전 비교해서 5%면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는 네. 거고요. 그 외국인, 기타 외국인, 중국 이외의 기타 외국인들은 53%인데 절반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기타 외국인도 절반밖에 안 들어왔지만 매출 회복은 거의 90% 가까이 육박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입국자 회복률 비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매출이 이제 기다렸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은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텍스프로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DS증권에서 이렇게 투자 관련한 코멘트를 낸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외국에 갔다 뭐 이렇게 뭘 사서 이렇게 텍스 리펀을 받는 걸 솔직히 안 해봤거든요. 네네네. 뭘 사면 리펀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무거나? 그렇죠. 이제 세금들 중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들이 그러니까 뭐 부가세라든지 네. 이런 뭐 주세나 도시에서 내게 되는 환경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 가서 영수증- 내가 뭐 라면이랑 막 사 먹었어요. 이제 그런 거까지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 그런 거 아니고 네네네. 뭘 사면 주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 가서 보석을 살 리는 없을 거고. 보석이 아니라 네. 저도 이렇게 그 별로 안 경험이 해보셨구나. 경험이 많지는 않고요. 네. 뭐 예전에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샀을 때 아, 파리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그 나라에서 옷을 사면 네, 그래서 뭐 거기에서 그 옷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그중에서- 영수증 가져가서 그렇죠.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그 세금만큼은 돌려받게 되는 내가 거죠. 그러면 그 가게 앞에서 영수증 사람들이 버린 거 다 모아갖고 아, 네.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그게 여권이나 이런 것들에 네. 자기가 산 그게 있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내가- 살 때 여권을 보여주고 다 예, 하는 예, 부분 등이 예, 있으니까 예, 등록이 됩니다. 가게에서 살 때 여권을 네, 보여줘야 예, 등록이 되네요.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당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면세점에 대한 뭐 물건에 대한 금액 제한도 있고 아. 하기 때문에 그게 살 때 여권을 보여주고 사기 때문에 등록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가게를 가야 되겠군요. 뭐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프랑스 놀러 갔는데 뭐 백 몇 개 사면은 비행기 값 떨어진다. 이게 싸게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네. 리펀 받으면 이제 거기서 그 돈이 이제 맞아요. 예. 그 항공권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네. 돌려받는다라는 거. 네, 네. 아 그래요. 저도 이제 프랑스 브랭땅 백화점 가서 이제 샤백을 이제 샀는데 뭐 그렇게 해서 텍스 프리 그것도 받고 들어오면서 이제 신고하고 하니까는 그렇죠. 훨씬 싸더라고요. 훨씬 싸죠. 예, 예. 아 지금 그런 걸 안 사보고 저는 이제 가끔 공항에서 예. 텍스 리펀을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음.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 뭔가 이렇게 받는 것 같아서 네네. 나도 좀 뭔가를 바꾸는 싶은데. 좀 선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아, 얘가 선물이 좀 너무 선물이 사모님께 선물을 인색하시다는 인색하시니까 얘기예요, 이제 이게. 텍스 프리를 그러니까 안 이게 해보신 거죠. 리펀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하려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는 창구에 가가지고 줄 서갖고 이렇게 하니까 네. 사람 있는 창구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창구 수가 맞아요. 많지 않으니까 줄을 엄청나게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게 비행기 타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일찍 가야죠. 예, 그래서. 거기에 줄 서갖고만 두세 시간씩 막 기다리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글로벌 텍스. 네, 단말기를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바코드를 인식시키다든지 해가지고 영수증 띡띡 대신 찍고 펀드 예, 해주고. 거기서 이제 펀드를 바로 하고 대신 수수료 30%나 받고. 네네네. 그러니까 줄을 덜 서게 되고 그게 이제 단말기가 쫙 깔려 있으면은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 하긴 거죠. 외국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아니 저 빨리 공항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게 또 수요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당연히 수요가 줄 있죠. 서는 뭐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뭐 특히나 뭐 네. 중국 같은 얘기도 아까 나왔지만 따오공들이라든지 보따리상 같은 경우는 또 이거 해야 될 것들이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뭐 많이 쓸 수도 있겠네. 그럼 살 때 이거를 다 여권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게 한도가 있으니까 면세 한도 한도 개인 있습니다. 그 살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럼 면세점에서 사는 거랑 비슷한 효과겠네, 그죠? 뭐 아닌가? 그렇겠죠. 면세 그렇죠. 면세점에서 하는 효과가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사는 거하고 밖에서 산 다음에 네네네. 세금을 환급받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효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한 번을 못 알아봤는데. 자, 다음 섹터는 디스플레이도 요즘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 뭐 계속 뭐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8.7세대 OLED 생산 라인 여기에 이제 4조에서 5조 정도 예, 투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아마 4월 정도에 발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패널 BOE 관련된 패널 이슈가 좀 있으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아이폰 14 관련된 패널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 정도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오더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이게 대면적화 그다음에 투 스택 텐덤 이 관련된 기술 수명을 연장하는 이런 기술 등이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되고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OLED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LG 전자로부터 1조 원 정도의
차입을 했다. 근데 이게 순수하게 뭐 완전히 다 뭐 R&D 비용이나 뭐 OLED 관련된 쪽으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또 운영 자금도 좀 필요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등등을 포함해서 아마 1조 원 정도를 차입을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스, 그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선익 시스템 네. 이런 종목들, 인베니아, 뭐 크로바 하이텍, 필옵틱스, 광전자 이런 종목들도 꽤 올라왔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또 하나 이슈가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 LCD 공장을 CSOT의 일부 매각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오후에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저우 캐파 220K 중에 100K 규모 라인을 협상 진행 중이다. 매각 협상 진행 중이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가동률을 낮추어서 120K까지 줄일 예정이고 잉여 라인 매각 협상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디에 따르면은 인도 회사죠. 베단타도 관심이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해당 라인 장비가 2014년도에 투입한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매물로 나오는 거라면 매물 중에서는 그 라인 중에 가장 신형 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LG 디스플레이가 LCD를 좀 접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이익이 안 나고 굉장히 좀 어려운 LCD 쪽을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OLED 쪽이 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LCD 쪽은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 이제 손드는 거잖아요. 좀 LG 손을 디스플레이까지 낳게 될 수도 가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사실 이제 대안이 없이 중국만 거의 혼자 생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LCD 쪽은?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아닌 뭔가 이게 담합이나 이런 걸로 LCD 가격을 같이 올려버리면 사실은 대응하기가 난망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뭐 있죠. 경쟁 구도가 돼야만이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내고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중국이 독점을 해버린다 이래버리면 뭐 그런 우리가 이제 수요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입장에서는 문제가 특히나 뭐 당연히 중국은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또 나라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뭐 좀 고민은 되죠. 예, 이런 게 이제 패권이 이제 그쪽 넘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영업이익단의 적자가 너무 컸고요. OLED가 그나마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이 좀 서고 있고 네. LCD 쪽이 약간 적자 폭이 좀 줄어드는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뭐 사업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네네. 부분에서. 예. 자, 디스플레이도 봤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좀 안 좋았습니까?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2월 스마트폰 판매량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2월 스마트폰 판매량 잠정치입니다만 전년 동월 대비 15%나 2월달에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량은 8,957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역대 최저치까지 2월 스마트폰이 빠졌다는 겁니다. 월간 단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이 춘절 그리고 인도는 공화국의 날 프로모션 여파 때문에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고요. 타 주요 시장에서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계속 보이면서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IT 부품주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그다음 IT, 그다음에 휴대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안 좋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좀 바짝 주가가 오른 종목이 하나 있어서 바짝? 바짝 주가가 오른 종목이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뭐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 영상 신호 처리나 모션 제어 기술 근간의 검사나 공정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LG 이노텍과 관련된 회사로 볼 수 있는데요. 작년 매출 비중은 CCM 검사 장비가 76%, 영상 평가 장치가 21%, 3D 프린터가 3% 등이고요. 고객사별로 북미가 80에서 90% 그리고 국내가 한 10에서 20%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LG 이노텍의 캐펙스에 가장 연관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발췌를 좀 해봤는데 사진을 좀 두시면 LG이노텍 광학솔루션 캐펙스와 하이비전 시스템의 매출 추이를 그렸는데 거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은 LG이노텍의 실적과 상관없이 LG이노텍이 캐펙스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이비전 시스템의 매출 단위 움직임이 거의 동행을 한다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LG이노텍의 캐펙스가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LG이노텍이 캐펙스가 올해가 전년 대비 53%나 캐펙스를 늘리기로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연동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실적이 연동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셀 검사 장비와 배터리
패키징 라인으로 적용처가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비 회제 가운데 2차 전지 장비 공급 성과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에 대한 추가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이투자증권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에 관련된 실적단은 추정치가 올해 매출은 2,910억에 OP 마진이 450억, OP 마진이 전년비 거의 8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치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한 6.5배 정도 PER이 되는데 아마 과거 5년 평균 PER 밸류에이션이 12배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 대비 절반 정도 수준의 밸류를 받고 있어서 업사이드가 있는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이 오늘 되면서 IT 부품이 대부분 안 좋았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늘 좀 많이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뭐 LG노텍에 대한 캐페스 쪽보다는 2차 전지 셀 검사 장비 쪽 이슈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뭐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비슷한 거 한다 그러면 또 약간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꽤 있었기 때문에. 뭐래도 하여튼 2차 전지만 붙으면 예, 요즘은 뭐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주식시장이 이런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만 붙으면 쫙 가고 뭐만 붙으면 쫙 가고 뭐 이럴 때가. 사실 꼭 뭐 곱씹어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와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사실 기존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장 모델을 그대로 쓸 수만 있다라면은 네. 못 한다고까지 우리가 거리를 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과 도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네네네. 자 그리고 참 셀트리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근데 오늘은 장 초반에는 조금 올라가다가 네. 아마 종가물에 보면 약간 약보합 조금 빠지는 쪽으로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이제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제가 마감 시황 때 셀트리온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제 이슈가 뭐냐라고 이제 실시간 댓글창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이제 그에 대한 이슈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제가 확인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SK증권에서 전일 셀트리온 3사 주가 하락에 대한 코멘트를 낸 거를 제가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SK증권에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28일 종가 기준 셀트리온 3사 주가가 큰 폭락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어제 10시부터 시작된 셀트리온 주주총회와 좀 연관이 있는 걸로 SK증권에서는 파악을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결국은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 소식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 3사가 주가가 3월 3일부터 27일까지를 보면 셀트리온은 10.4%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1.5% 상승, 셀트리온 제약은 68.3% 급등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폭의 주가 상승의 촉매제는 주총을 앞두고 신규 투자 또는 3사 합병 등의 모멘텀 발표 기대감이 이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절대 시가총액이 3사 내에서 가장 작은 셀트리온 제약이 3사 합병 시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결국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급등을 한 거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총 개최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3사 합병과 관련해서 7월 달 행정 절차 마무리 이후에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뜻인가요?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된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주총을 하면서 당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은데 이 7월에 뭔가 행정 절차 마무리하고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약간 두리뭉실하고 약간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3월 합병 관련된 부분이 주총 이후 본격적으로 될 걸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약간의 실망 매물을 추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SK증권에서 했고요. 또한 이제 M&A 등의 신규 투자와 관련해서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는 박스터 바이오 파마 솔루션 인수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 그러니까 기사가 나온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뭔가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부재가 약간 좀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사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SK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 반등을 위한 주 모멘텀은 4월에서 5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유플라이마 이게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데 FDA 승인 획득건이 그때 모멘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FDA 승인 획득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추세적인 주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자라고 코멘트를 냈습니다. 주가 급등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던 게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주가만 올라서 합병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부담이 늦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소극적인 스탠스로 조금씩 얘기하는 게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네요. 네.
4, 5월 중에 FDA의 유플라이마라는 약을 아마 신청을 넣는 모양인데 이게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요즘에 네. 이제 실적 베이스가 워낙 셀트리온이 낮아져 있고요. 기대감도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실적 기대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리 좋아지는 거니까 주가 부분이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뭐 특별한 섹터보다는 이것도 뭐 테마성입니다. 네. 한국 서부 발전이 언론을 통해서 프랑스 국영 전력사와 해외 신재생 에너지 그린 수소 사업 공동 개발에 나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서부 발전이 파리에 있는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본사에서 관련된 신재생 발전 자회사인 EDFR이라고 있는데 이게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의 자회사인 것 같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신재생 수소 사업 개발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라고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한국 서부 발전이 오는 2035년까지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을 10.7기가와트 확충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23%까지 높이고 2030년도부터는 해마다 수소 20만 톤 그리고 암모니아 100만 톤을 연료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또 이야기되고 있어서 해외 쪽에 MOU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국내 관련된 한국 서부 발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야기되면서 태양광, 풍력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 충전소 테마도 같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환율 같은 경우는 1,301원 뭐 큰 변화는 없었던 거 약간 올랐고요. 그리고 금값은 조금 올랐네요. 1,973달러. 유가 약간 올라서 두바이 이후 기준 77불 31센트. 그리고 구리 가격 좀 오르고 뭐 요 정도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그래도 우리 시장은 비교적 탄탄하게 좀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물론 맞습니다. 이제 불안한 탄탄함인 것 같긴 한데 네네. 3월 1분기 말까지는 좀 괜찮겠죠? 별 이슈 큰 게 터질 거 없죠 지금. 뭐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네. 이제 4월 그리고 4월에 나오는 재료들도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뭐 반도체 적자 얘기라든지 뭐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모르지들은 않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도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대기 매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는 분명히 충만한 부분인 거고 내가 어느 신호에 시장에 진입할 건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금융 은행권의 그 리스크는 조금 계속되니까요. 네, 네. 주신 좀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걸 좀 잘 활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도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깔끔한 우리 시황 마감 상황 정리해 봤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두뇌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